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도저히 듣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청문회에 나온 비겁한 엘리트, 지식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비굴해지는 것은 아닌가. 먼저 졸지에 목이 날아갔다고 하는 한 언론사 사장의 폭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 만약에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했을까? 그리고 이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면서 정말 메머드급 폭로다. 사실이라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오늘 청문회에서 한 말들입니다. 정윤의 문건은 90% 이상 진실성이 있다. 박 대통령 문건 파동 이후 정윤회, 최순실에게 이혼을 권유했다. 대통령이 이 두 사람도로 이혼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정윤회가 7억을 받고 인사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현직 부총리급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발언은 100% 거짓이다.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그리고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도 확보하고 있다. 평소 모든 부장 판사급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 사법부 컨트롤하려고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혜훈 의원, 사찰이라니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대법원,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정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아니 나 작가도 불법 사찰한다고? 나란 일이나 제대로 좀 하시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갔었던 거야 하는 의문이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채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은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조한규 전 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보도되지 못한 게 그 추가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실게요. 그건 이제 세계일보에서 앞으로 보도를 하겠죠. 나머지 하나는 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파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은 크다. 사회적 파장 크죠. 크다고 사회적 보시는 파장이 큰 게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무슨 비리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비리가 아니라고요? 네. 에이, 정치인이 비리 연루된 아닌 것 중에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정치적 파장이라 하면 네. 대한민국 전체가 큰 파장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그냥 국민들이 요즘 무슨 비아그라 이런 건 이제 사회적 파장이잖아요. 사회적 파장이고. 정치적 파장은 정치의 틀이 바뀐다거나 어쨌든 그렇죠. 이거는 큰 사안이다. 헌정 질서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사안이니까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만약에 했다면 무슨 이유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광덕 본부장부터. 네. 지금 그때 문건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당시 이제
경찰 또는 정보기관에서 아마 예. 이 정보를 취합해서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청와대 보고된 문건 안에 예.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곤혹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게 사찰이든 동향 보고든 간에 예. 일단 청와대 이런 문건이 보고되고 행정부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상권 분립을 뿌리부터 진짜 흔드는 거다. 예.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벌써 대법원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는 반헌법적 사태다 중대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역대 정부가 해온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예. 사실은 청와대나 행정부가 행정부 공무원에 관해서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관해서는 감찰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인사 검증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그거 외에 하는 거는 사실은 사찰이고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흔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지난번에 MB 정부 때 보면 민간인 사찰이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취재 경우로 볼 때 사실 역대 정부가 예. 사실은 경찰과 정부기관을 통해서 예. 그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보는 그런 걸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뭐 부분적으로 뭐 해왔다는 건 우리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군사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황태현 평론가.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예. 새로운 막이 열린다. 여태까지는 이제 최순실 막이었고 정유라 막이었고 예.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막이 열리는데 탄핵이 지금 뭐 가결이 됐잖아요. 탄핵 소추 그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막이 아니 이제 열린다고. 탄핵 소추 이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심리할 거고. 넘어간 거니까. 그건. 이 저는 보면은 조한규 증인이 이제 제출한 자료 한 페이지짜리죠. 예. 그걸 읽어보면서 저는 처음에 아까 조한규 사장이 예. 대법원장을 갖다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옛날 안기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하던 정말 해서는 안 될 아까 우리 김광도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그 대통령 비서직제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사법부나 입법부 또 민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핵심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미행했다던가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예. 당시 대법원이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매주 금요일 날 즉 일과를 끝내지 않고 등산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예. 그 일종에 보면 대법원 아이오라고 있습니다. 예. 어느 기관이나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아이오들, 그저 보면 저 정보관들이라고 나가 있거든요. 예. 이 대법원의 동향을 갖다가 파악해서 올렸던 거고 이 자료들이 아마 처음에 보면은 그 박관천 예. 경정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죠. 그 당시 조웅천 비서관 예. 이들이 만든 문건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박관천 경정에 나오면서 그해 4월에 2014년 예. 4월에 나오면서 돌아가신 최경위, 예. 한일경위 등에서 그게 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보면은 나중에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일보에서 11월 28일 날 한 건만 발표되고 7, 8건이 지금 묵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조웅천 의원, 예.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 오늘 안 나오지 않았어요? 예. 반드시 보면은 나와서 나와서 그 당시 사실 문제를 어떤 일이 밝혀야 있었는지 된다. 밝혀야 되겠고 아마 본인들이 공무 중에 그 근무 중에 지득한 사실 얘기할 수 없다면 특별 검사가 조웅천 의원이나 박관천 수사해야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영식 교수님. 저는 예측 불허라고 보는데요. 예. 이것이 사찰이냐 동양보고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어떻게 됐든 과거에 MB 정권 때도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이용훈 예.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고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지금 뭐 이 한 장으로 나와 있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이 폭로 내용이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은 이거 전부 아닙니다. 정말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향을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해서 보고한 대비 내용이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후폭풍은 거의 핵 폭탄급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패널들께 보면서요. 드린 조한규 증인 제출 자료는 일부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이고
예. 예, 이건 그러니까 다시 타이핑한 내용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이건 뭐 그래서 앞서 얘기한 언론 대로 보도를 위해서 내놓은 이 거기 얘기 때문에 앞서 두 분이 얘기한 대로 헌정 질서 유린이고 예. 또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예.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라든가 또 총리실의 이 공직 지원 또 이런 비서관실 말하자면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상대로 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과 또 지방에 있는 지법원장급 말하자면 부장판사급 이상에 대해서 전변적인 이런 사찰 행위가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드러났다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사찰 보고를 어느 쪽에서 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정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총리실에서도 나올 어느 수가 있는 기관에서 거고 했는지. 경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말하자면 사정 민정수석실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어느 쪽에서 생산했냐에 따라서 또 매우 파장이 네. 다를 거다 다를 이렇게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 말한 이런 정보 보고를 냈다고 한다면은 국정원이 내정에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자기들이 그 보안 사항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안 점검 사항이 아닌 내용까지를 국정원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을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항기 사장이 제출한 그 내용의 전모와 함께 앞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 애단하기는 어렵다. 예측 불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차명희 전은. 이제 이 문건이 네. 만약에 사찰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그야말로 빅브라더, 네. 그게 이제 닮은 꼴인 빅시스터, 국민의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예. 그런 주체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만약에 진짜 사찰이라면 최순실 없어도 대통령 탄핵돼야 되죠. 예. 그런데 제 요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잘 얘기해야 돼 이거 왜냐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예.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이건 사찰 아닌데 제가 보면 그냥 동양보건데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분위기 타면 안 되고 대법원장과 일과 중 등산 사실이 외부에 유출에 대해서 대법원이 곤혹스러워한다. 언론 기사가 나올까봐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이 대법관 진출을 할 과잉 의혹 때문에 비난 여론이 고조돼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동양보예요. 이거 근데 오늘 아까 청문회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전체 자료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그저 언론용으로 국회에서 다시 만든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부, 만약에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만났다 아니면 피고하고 만났다 내지는 피고로부터 무슨 뭐 저 대법원장 집에 무슨 뭐 진미 하나 들어왔다 뭐 이런 거로 아니, 그걸 하면은 지금 모를까. 다 이거 저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죠. 확인 안 된 사항. 그러니까 확인 저는 후에 내놔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이해우 의원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이거 국기를 흔든 사안이라고 막 흥분하던데 저도 그거 보고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984년이 다시 재현되나 보다. 21세기 빅브라더 시대가 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 한 장씩 나눠준 거 보니까 이건 동양보건데 우리가 많이 보는 찌라시에 불과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흥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경 네, 저는 다릅니다. 저는 명백히 이건 흥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 분노를 아주 그냥 이건 정말 그 악몽의 대사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동향보고 이게 동향보고라고 가장 낮추어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청와대가 이런 보고서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작성했네? 지금 그 박범계 의원이 아까 얘기한 오후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 보면 이 그 보고서 양식 자체가 국정원 양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누군가 어딘가 기관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왜 기관에서 대법원장의 사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이거 물론 뭐 청와대가 직접 다니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전례로 보면 국정원이 주로 했던 부분이 많긴 한데 어디서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정말 그 정치사 박물관에 고이 들어앉아 있어야 될 사찰이나 동양보고 이런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한 페이지짜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를 다른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또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조특위에서는 이 검찰도 즉시 수사에 좀 착수를 해서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다시는 이게 발 못 붙이도록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국헌문란 사태, 헌정 파괴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이건 나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봐야지 이걸 뭐 단순한 사찰이냐 동양보고냐 이런 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얘기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 사찰한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파장이 그럼 어디까지 갈지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외비라고 돼 있고요. 네.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예. 지난번에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이 파장만 간단히 이건 좀 짚어주죠. 30초 이내 정도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뭐 하죠. 뭐 파장이 아주 보통 뭐 확정된 의혹은 아니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국정조사장에서 선서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네네. 보면은 아까 박범계 의원이 묻지 않습니까? 100여 건이 넘는 그 청와대 문건이 1년 내내 유출되었다. 거기에서 보면 조한규 사장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이것이 바로 조홍청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행정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그 통으로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조한규 사장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될 건데 아마 보니까 출처는 밝힐 것도 없이 세계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홍천 위원하고 박관천 경정부터 우선 불러다가 조사해야 될 겁니다. 이건 뭐 다 말씀. 아니 뭐 이것은 뭐 조한규 전 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상생활을 낱낱이 이렇게 감시했다면 그건 사찰이죠. 지금 이 한 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해서 그 직원들을 등산 갈 그 멤버들을 자꾸 뽑다 보니까 거기서 좀 불만이 생겼다는 정도는 그냥 뭐 어디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스크랩했다 하면 그냥 동양 보고고 그것도 해서는 뭐 안 되는 부적절한 행위지만 타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나 그 김영한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온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만은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졌다. 뭔가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지시가 그런 지시가 장이라는 이름의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사법부가 말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을 잘 안 듣고 판결이 안 나오니까 뭔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방 지법원장급 이상 이런 전면적인 사찰을 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헌정 유린 사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최순실 사건은 저리 가라죠. 뭐 제대로 한번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씀드리죠 지금. 예. 네, 이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규명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지금은 이 부분은 별도의 청문회 특조가 필요하고요. 또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명확하게 이걸 밝혀내야 되고 이런 행태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한 발짝을 더 나아갈 수 확실히 있겠습니까? 밟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앞으로 파장이 대법원이 오늘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마는 판사들 전체가 아마 이제 성명을 내는 이런 소위 사법부 이 집단 움직임의 이런 사태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동양 보고든 사찰이든 하여튼 사법부가 이 상황에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 문건에 대해서 실제로 일대 사찰과 이런 동양 보고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기 위해서 이때 문건을 작성을 보고받은 사람, 제출한 사람을 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밝혀야 되고 또 다른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에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의 이러한 동향보거나 사찰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저도 취재했습니다만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슷한 일들이 저는 사법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과 언론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에 와서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 이번에 분명하게 특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밝히고 이제는 절연하는 그래서 선진화된 이러한 헌법 물림으로 가는 게 바로 가능합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그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다. 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네.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당시 부총리, 당시면은 2014년인가요? 부총리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총리급. 지금 현직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누구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건 뭐 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밝혀주신 것이 도리 아닐까요? 그건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좀 팩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정확한 팩트 확인이 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된 근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문건에 정윤의 문건에 보면 여론 동향이라고 붙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먼 친척인가요? 뭐 그 사람이 이거 정윤회를 만나면은 정윤회를 만나면 모든 게 풀리는데 만나려면 뭐 7억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 그런 기록 옛날에 기억나시죠? 나온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제 조한규 사장은 자기도 취재하던 중에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총리급이 6명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건 알고 있고요. 감사원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 그 다음에 부총리급이에요? 국회 가면 국회 부의장 두 분이 이른바 부총리급입니다. 근데 그 6분 중에서 2014년경에 저기 뭐 2013년, 2014년에 일반 독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7억을 그렇죠. 주고 조한규 사장 얘기대로면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하태경 의원이 보면 나중에 오후 질의 때 그 부분을 세게 묻는데 오늘 저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조한규 사장이 단단히 작심으로 가 나온 게 원래대로 하면요. 오늘
박관천 경정과 한일경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오늘 안 나왔죠. 예. 박관천 경정과 한일경이 나왔더라면은 조한규 사장의 저러저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로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다시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근데 예, 예. 뭐 오늘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시 특검이 됐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확인해야죠. 또. 국정조사가 됐던 예.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이, 그럼요. 저는 예. 예. 그 두 분도 나와야지만 예.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박관천 경정과 한일경이 예. 뭐 그런 분들 또 그 위에 있었던 분이 조홍천.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와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증언을 해야 한다고 보고 예. 지금 조한규 전 사장이 현직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총리급 지금 지금 경제나 교육부총리는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관계가 예.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2014년 이전에 네. 말하자면 부총리급으로 있었다가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누군지 예. 그 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혹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데 또 좀 높으신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급수가 지금. 높은 예, 분들이 예. 있습니다. 예. 공적 기관에 있는 위원장급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장관급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장관 16명인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겠지만 예. 현직에 있고 그 사람이 7억 원을 예. 정윤회 씨한테 뇌물로 줬다고 한다면은 예. 그것이 지금 이미 조한규 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해요. 당연하죠. 7억을 돈을 주고 부총리를 산 사람이 지금도 현직에 있다. 이런 내용을 이미 검찰이 인지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은 특검으로 관계도 없이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부총리 직에 있었다고 있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한규 전 사장도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져야죠.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듣고 못 들은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국민 앞에.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지금 네? 현직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조한규 사장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냥 일을. 언론사 사장을 한 게 아니고 정치부 기자를 20-30년 하신 베테랑 기자 그럼요. 출신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충분한 증거와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직이고 예. 그분에 대해서 거의 이름을 밝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요. 당장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예.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저도 거죠. 그 완전히 네, 우리 고 교수님 말씀에 네.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면 예. 이게 사실 심판 매간 매직인데 예. 이 자리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저는 이제 단서를 사실이라면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되고요. 예. 정윤회 씨 불러야 됩니다. 이분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정윤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요. 저 방법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금 걸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유수와에 대해서 현상금 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거 현상금 걸면 그런 거안 우병우처럼 돼요, 나옵니다. 현상금 걸면. 그래서 돈 받았다고 지금 얘기되는 사람 받은 주체 정윤회 이 사람 불러내서 물어보면 바로 확인되는 거죠. 아니 잠적했대잖아요. 지금 아니 연락이 안 잠적하면 된대요. 그걸 못 찾습니까? 검찰이 이것도 못 찾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2014년 그 당시에 검찰에 불려갔을 때는 절묘하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더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본인도 알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뭔 조그마한 건 잘못이라도 있으면 깜빵 가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 당당한 사람이. 온 자기의 가족들이 다 저렇게 그 어떤 형태의 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면서도 이리 도망 다닐 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네, 정윤회 씨 이야기 잠깐- 정윤회 씨 예. 찾아야 됩니다. 정윤회 씨. 정인혜 씨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 독도에 방문하신 것도 옛날에 대통령 그 팬클럽 분하고 같이 가시고 뭐 CJ 부사장하고 같이 가셨다고 해서 또 그거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한 200명이 같이 갔는데 그 팬클럽이 아니라 그 행사한 친구가 예. 내가 옛날부터 알던 친구예요. 예. 우리를 도왔던 친구고 옛날에 내가 일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예.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네, 누구라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나와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명진 전 의원님. 하여튼 이 사건을 보니까 예. 정윤회 씨가 반드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 특검 조사에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원래부터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못지않은 예. 국정농단의 어떤 주역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분이 잘 빠져나갔는데 예. 하여간 이 7억 받고 부총리급 민사 개입했다는 것이 정윤회 문건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 문건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정 씨의 이혼을 그렇죠? 하라고 그렇게 종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최 씨 입장에서도 저기 심부름하는 게 내가 권력서의 1위고 저 친구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이 3위인데 2위가 1위보다 더 많이 먹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노력 안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재단 같은 거 뭐 서류도 안 꾸미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완 발언해 줬는데 아까 조한규 전 사장이 답변할 때 보니까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취재한 내용이다. 7억 원. 7억 원. 아니 문건에 정윤회 씨를 만나려면 7억을 내야 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네. 아까 요건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요거는 요거는 취재한 내용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조항 사장은 답변하면서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도 아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불장난을 누가 했냐고 그랬는데 뭐 누구 뭐 다 같이 불장난을 했는지 그거는 확실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세 사람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부부를 말합니다. 왜 대통령은 두 사람 이혼해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이것도 물론 폭로입니다만은 조한규 전 사장의. 자, 이때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좀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고요. 근거를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2014년 1월 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VIP 측근 정윤회 동향 문건이 작성됩니다. 대통령은 문건을 본 후에 근거 없는 내용이다 하고 격앙했다는 이제 얘기가 들려왔고 2014년 3월 28일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관계의 중심이 되는 연설인데 하루 전에 최순실이가 원고로 수정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이 시끄러워진 거죠. 2014년 4월에 조한규 전 사장 폭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문건 파동이 난 후에 두 사람을 불렀겠죠? 이혼하세요 하고 권유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온 겁니다. 왜 권유를 했을까요? 그참. 그리고 이혼합니다. 그 다음 달에. 네, 이혼하겠습니다 했나요? 그런데 이혼 조건에 희한한 게 결혼 생활 동안의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금지한다. 이렇게 또 조건을 달았어요. 그리고 2014년 8월이 됐는데 정인회는 독도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팬클럽과 동행하면서 대통령 근처에 계속 있어요. 지금 이혼하고도. 정인회는 정인회대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그리고 2014년 11월이 돼서야 정인회 문건이 세계일보에 터집니다. 박관천이 말합니다. 1위는 최순실, 2위 정인회, 3위 박근혜. 이때 나온 권력 서열 얘기가 지금껏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정윤회가 최순실 재산을 파악해달라. 이 사가 아니네. 요거 아닌데요. 2014년 16년일 겁니다. 예, 요거는 요 저희가 오타를 인정합니다. 요거는 2016년에 그리고 요때 이제 재산 파악해달라고 그러더니 5월에 제기해놓고 재산 분할 소송을 돌연 취소했죠. 여기도 조금 이상해요. 요거 2014년 4월? 왜냐니까 지금 지금 문건 파동이라는 것이 문건 파동은 겨우 2014년 11월 28일 날 되어서야 터지는 것이 문건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좀 파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향 보고 받은 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파동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건 파동은 자체 파동은 있었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보도 파동은 이때고 11월이고 이미 4월 달에 그때도 이미 이 안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이런 쪽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상시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민정비서관 상시적으로 보고가 올라가요.
이게 상시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상시적이에요. 이게? 근데 뭐하러 이혼하라 그래, 그럼? 그러니까 이건 조항규 사장의 주장일 뿐이죠, 지금까지는. 아니, 이거 이혼을 했잖아요, 또. 같은 패밀리처럼 지내다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자니까 들어보고. 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또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내용을 취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취재했는데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예.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정권을 휘두르게 된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증한 거라고 봅니다. 위증한 거라고 보시죠? 예. 그 정윤회가 누구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물었지. 그 최순실은 정윤회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했다고 보시죠? 100% 위증입니다. 예. 들어보면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데요, 차명인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이죠. 2014년 1월에 이게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문건이 3월에 저기 5월에 5월에 이혼했습니다. 뭐 이혼하게 되는데 뭐 그 전에 대통령이 뭐 이혼해라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2014년 3월에 이혼을 권유했고 5월에 이혼했다. 예, 2014년 5월에 이혼했고 사실 이혼이 2014년 5월이고 법적으로는 실제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건 2014년 3월이래요. 그리고 이 문건은 2014년 11월에 보도가 됐고 그 세계일보에서 찾다가 그런데 막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2014년 1월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때 박관천 전 경정이 얘기한 대로 이미 권력서열은 1위가 최순실이었어요. 그렇죠. 예. 2위가 정윤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권력서열 3위가 어떻게 1, 2위더러 둘이 헤어져라 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비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야, 대통령이 왜 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정말로 평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국가 권력 구조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군림하지만 지배하지 않는 상당히 무능한 군주였구나. 이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눈도 못 마주칠 척하면서 실제 할 것은 지들이 다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밑에서 보면 최순실이가 다 하네, 최순실이가 1위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제 찌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이제 그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제 왜 두 사람이 이혼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건데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하지만서도 본인 입으로는 찌라시라고 했지만 분명히 대통령이 이 문건을 봤잖아요. 밑줄그면서 봤을 거예요. 2014년 1월에 작성됐으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두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윤회 씨가 어디 가서 정윤회 씨를 만나면 7억을 내야 된다. 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봐라. 이거 뭐, 나 원래 이거 해먹네?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이 문건이 3개인데, 세 번째 문건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 이 문건이, 이거는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된 거기 때문에, 읽으셔도 되는데. 세계일보에 보고된 것 때문에, 제가 안 읽어도 돼요? 아까 두 번째 제가 안 했으니까 조금 얘기 좀 길게 하자고요. 읽어서 문제가 없는 내용을 읽어. 아니. 이제 이 문건에 있는 거예요. 이 문건에 있는 거. 시중여론 해가지고 십상시들과 정윤회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낳은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다 함.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찌라시라고 하지만 이 문건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든 지금도 다시 들으니까 또 그렇죠.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야. 이걸 보면은 저라도 이게 찌라시 내용이지만 정윤회 빨리 쫓아내 최순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 7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났잖아요. 그 소문. 다 아시죠?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해도. 이런 내용이 그 문건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 불러다가 빨리 좀 멀리 해라. 정리해. 아무리 네 남편이지만. 이미 벌거 중이라며.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했겠죠. 그때 상황이.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혼을 권유했나 안 했나 이건 사실 확인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윤회 씨 불러가지고 정윤회 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방법이고요. 이건 별로 그렇게 선정적 관심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 사태를 풀어가는데 무슨 이게 큰 문제겠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다른 두 가지를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 희한한 이혼 조건, 그러니까 소위 3금 이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혼 생활 그게 얘기 안 하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그다음에 양육 재산 문제 그 얘기 안 하기 금지. 상대방 비난 금지. 이게 이른바 3금. 이게 좀 희한한 그 형태의 뭘 그렇게 서로 간의 생활에서 감출 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희한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그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2014년 12월 1일이죠. 그러면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을 보도한 게 아마 11월 하순인가 28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11월 28일이라면 며칠 후에 바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고 문건 유출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고 1벌 100개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또 독려하면서. 근데 이거는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후에 지금 검찰의 최근 사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사항은 180여 건의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 지속적으로 정호성을 통해서 또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최순실 씨한테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그 당시에 대통령은 저 말 할 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한 대로 정윤회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후 떠난 사람이고 최순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들락날락 프리패스하면서 이런 선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정윤회 씨가 떠난 사람으로는 되어 있지만 소위 청와대 핵심
뭐 행정관들 십상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서열 1위, 2위를 지금 박관천 경정의 그 문서에도 나오는 건데 이때 제가 볼 때는 정윤회가 1위를 넘본 것 아닌가. 1위를. 국정농단의 항상 부부가.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이권. 네, 이 네.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뭐 인사 개입하고 인사 개입이 했는데 뭐 부총리급이 7억을 냈다 건다면 예. 그 당시 소문들이 많았어요. 예. 뭐 얼마를 들고 찾아가야 한다 이런 거니까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시중에 뭐 여러 사람 그렇기 소문이 때문에 오고 박근혜 내렸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권 개입을 차단해야겠다는 게 예. 있을 거고 아까 뭐 애 얘기는 딸 얘기는 치우고 예. 어쨌든 두 사람 간의 치열한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다 얘기. 문건에 있는데 이제 너무 조금 선정적이니까 얘기 안 하고 두 사람간 권력 투쟁이 심하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해버린 거 아닌가. 특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같아서 귀를 딱 잡았을 겁니다. 대통령 귀를 잡고 이 정윤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정리해 주지 이렇게 나섰지 않겠나. 아무리 권력서열 3이라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더군다나 임기 초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거기에 지금과 같은 뭐 상황과는 따르지 않을 수 좀 없었다? 다른 그때의 대통령의 권위가 있었을 걸로. 그 며느리에 대한 그 저 시아버지 그러니까 정윤회 씨 아버지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저 며느님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 있었나 봐요. 조금 박 대통령이 모시는 거에 있어서. 며느리가 딱 얘기를 해야죠.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하던 일이 이제 갑자기 소외되면 세상이 힘들죠.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그 유인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남편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못 그리게 했을런지. 그러니까 이게 갈라서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못 뭐라고? 썼는데 쓴 게 아니라 아까 차명진 의원 딱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보면 원래 까맣게 지었던 부분 아니에요. 세계일보 첫 보도할 때는 그걸 다 베끼고 나니까 그 얘기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선 정윤회 씨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요. 수사 둘째는 김기춘 실장을 다시 한번 불러내야 되겠어요. 저도 아까부터 왜냐니까 자 아까 우리 차 의원 얘기대로 하면은 과연 김기춘 실장이 조홍천, 박관천 경정과 조홍천 비서관이 만든 그 문건을 받아보고 실제 대통령이 가서 구두로 보고했는지 보고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3인방한테도 줬다면서요? 3인방한테 줬죠. 그러니까 그걸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건을 드린 건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박관천 경정 한일 경위 오늘 나올 사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박관천 전 경정 반드시 사직당국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이고 조홍천 비서관 당시 그 총괄했던 것이 조홍천 현 의원이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니까 반드시 보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것 하나 하고 이번 기획 한 가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도저히 조건이 이게 왜 복잡하게 뭐예요? 그 조건은 그냥 원래 우리 그 컨디션 있죠. 뭐 조건에 있는 거 그거래요. 그 통상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저 결혼 중에 있었던 결혼생활 비밀 누설 금지가 들어간다고요? 통상적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거의 양식화돼 있답니다. 관계된 공직기 일반적으로 이혼할 일반적으로 이혼하면서 그러면 서로가 뭐 이혼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뒤에 보면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이죠. 거기 보면은 그다음에 서로 결혼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리하는 헐뜯지 않는다. 뭐 그 얘기지. 그것이 무슨 꼭 정윤회, 최순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그런 또. 근데 아까 화면 보면서 생각나는 게 말이죠. 당시 그 정윤회 문건 때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한 이야기가
불장난을 친 사람들이 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언론에서는 혹시 박지만 회장이라든가 다른 그 견제 세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최순실이가 나를 질투한 것 같다 이런 거 하면서 오버랩되다 보니까 그 불장난 친 사람이 혹시 최순실을 뜻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의 이혼을 제안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실이라면 이거는 오른팔 자르기다. 사실은 최순실 씨는 아까 뭐 권력 서열 1위, 2위라고 비유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순실은 왼팔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팔인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가 내부 보고에 정윤회 씨에 관한 국정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뭐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윤회 씨를 잘라내기 위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면서 이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권유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발설 서로 금지 이런 약속도 한 거는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가서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 글쎄요, 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정윤회 씨가 굉장히 이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국정농단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14년 엄청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지금. 나라 걱정이 많아요. 자기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최소한 2000 대선 과정과 2013년, 2014년 이혼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연설문을 수정하더라도 아마 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는 반드시 이번에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를 받고 정윤회 씨가 잘못한 부분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나라 걱정하지만 정윤회 씨가 약한 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걸고 지켰다고 했으면 그 용기로 나오세요. 횡성에서 자취 감추고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짧게. 박관천 경정말을 그래도 그러면 톡톡 사이다 같이 쏘는 맛이 있거든요. 예전에 박관천이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최순실은 오장육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정윤회는 또 문고리 3인방은 피부와 같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의복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니까 피부야 좀 이렇게 헐면은 뜯어내면 되는 거고. 아까 김광도 본부장이 오른팔 하니까 갑자기 아니 이게 최순실은 오장육부고 그다음에 정윤회는 피부. 그러니까 피부가 좀 헐었으니까 피부 가는 중이었습니다. 요즘은 뇌 역할도 좀 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예요? 정윤회 문건 조한규 사장이 말씀한 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돼야 될 게 이 문건이 분명히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을 반드시 청문회에 다시 해서 불러서 조응천 씨, 박관천 씨하고 대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법원 사찰까지 포함하는 법관 사찰까지 포함하는 이런 문건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이 과연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추궁을 해야 되고 그 점과 관련된 데서는 제가 정말 아쉽지만 하나 얘기하면 박한천 씨나 이런 분들도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이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이게 이 보고서가 잘못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잘렸지만 이분들 열심히 조사했거든요. 아니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무덤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 조사할 때 이분들은 무슨 생각 갖고 했는지 이것도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불장난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김기춘 실장이 뻔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윤회 씨 말대로라면 불장난이 뭐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는 거를 보고도 못 포착하셨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국기 문란이 벌어지고 정의와 기강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에도 무능대처하게 되고 반드시 나와서 밝히셔야 됩니다. 이제 7시가 됐습니다. 최순실은요. 어쨌든 사건이 터지자 나름 무마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 녹취 폭로 2탄 오늘 청문회에서 있었죠. 국가 그걸로 가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인지가 오늘 상당히 궁금해서 그리고 최순실이 생각하는 안종범 수석은 뭔가
아는 뭐라 그러던데요. 뭐 계속 성씨만 얘기하대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순실 씨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자, 녹취록 들려주시죠.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엑스를 줘라 그랬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계획을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학교로 가겠네?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하고 어디서 얘기했다고? 정현희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뭐 말이 되네야.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하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러는데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오늘 이제 나온 그 청문회에서 나온 녹취 2차 폭로죠. 그래서 국가 그걸로 가겠네. 요 의미부터 좀 생각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가요? 판을 짜라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오늘 4차 청문회 박영선 의원의 공개 내용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독일서 귀국 직전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여기서 사무총장은 그 정인원식 사무총장이죠? 예, 은행원 출신. 예, 은행원 출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골치 아파진 거예요. 아니, 최순실이 지시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시해서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확인 전화 왔다고 이미 다 얘기했다니까요, 벌써.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아, 그럼 어떻게 해? 그 국가 그걸로 가겠네? 그래서 국가가 뭐냐 하는 얘기가 오늘 많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 이걸 왜 못 막았어? 이것은 증거인멸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아, 정동춘 이사장하고 김필승 이사님이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따가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증거 조작 대응 지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는 지가 뭐라 그러는데, 아는? 어제 기사로는 교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무슨 모략하고 덮어씌우고 나 이런 세상에 이런 삼류 드라마 속 대사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그러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입력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대기업 정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자발적 의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다리네, 아다리야. 너 좀 조용조용히 두자고. 주둥아리가 아주 구단이네. 아따, 이런 꽁수에 당하니. 에이, 꽁수라니. 인생이 정수인 사람한테. 네, 영화 신의 한 수 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인생이 정수인 사람인데. 근데 정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 등장하는 지금 최순실 사태.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국가 저 통화하던 시점이 그 10월 26일, 27일, 28일 말 고무렵이 들어오기 직전이라고요. 직전이라면은 들어오기 직전? 국정조사나 그 당시 직후에 보면은 조금 그 최순실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한 그 다음 날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엄밀하게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검사 이런 건 구분을 아니 하더라도 어쨌든 국감으로 가겠냐는 것이 저는 얼뜻하게 국감, 국정감사의 국감으로도 들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다. 김광석 본부장. 저는 뭐 국가든 국감이든 뭐 국정조사든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뭐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단어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왜 어쩔 줄 몰랐느냐?
그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본인이 소위 국정농단 시스템을 쫙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라든가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말 한마디 자기 생각 하나가 뜻대로 딱딱 됐지만 지금은 전혀 이미 상황이 딱 그 태블릿 PC 나온 뒤로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서 전혀 자기 뭐 생각하는 게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또 SK에 부탁해서 얘기 좀 짜보라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옛날 하던 식으로 또 하늘을 가려볼 수 있나라고 하면서 허둥진둥 되는 모습이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는 걸로 가겠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저 이재경 소장으로 갈게요. 네, 저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이게 보면 재단 얘기를 하다가 정현식 사무총장이 가서 다 불었다 이렇게 얘기됐고 그때 상황을 한번 보면 10월 달에 언론 보도된 내용들 중에는 이 재단을 통합해가지고 뭐 어디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바꾼다 이런 논의가 한참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아마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으면서 이 통화를 10월 말에 하는데 독일에 있으면서 언론 모니터를 다 한 걸로 저희가 우리 충분히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 그걸로 가겠네 이런 말의 의미는 국고로 환수되겠네 이런 취지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저의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 생각하시는 자체가 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도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당시 특검 얘기가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은 뻔한 거고 이게 국가라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안종범 수석이 지금 거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막았냐? 그래서 국가가 개입한 걸로.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개입됐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청와대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와대 그냥 우리는 국가하면 청와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엮이겠구나. 청와대 이제 경제수석실이든 뭐 어쨌든 청와대가 난리가 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안은 뭐라고 돼? 좀 컨트롤 좀 짜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이 K재단 미르재단을 처음에 우리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왜 옆에 주유소에 밑으로 파이프 넣어가지고 주유소 기름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가 재산을 이렇게 자신이 빼먹는 빨대로 K미르 재단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국가 그것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죽 써서 뭐 주겠네, 해주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대통령이 이거는 재벌들이 참 순수한 마음에서 낸 거다. 그리고 또 마침 정경련이 이거를 그러면은 다 걷어서 공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이렇게 자기 발로 온 것도 보면은 아마 자기는 크게 이것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걸로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다 우병우 수석이 다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법 재단 받는 거에 대해서 겁나서 정신 없던 건 아니고 기껏 벌어놨더니 죽 써서 죽게 생겼네.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는 뭐라 그러던데 이거는 뭐 누구 생각 한두 분만? 안종범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안종범이요? 안종범. 제가 볼 때는 먼저 전에 김종 차관을 고영태 씨가 수행 비서로 생각하더라. 김종 문체부 차관이죠. 자기가 볼 때는 수행 비서 정도로 생각하고 하더라 그러는데 아는 뭐라 그래? 그거 보면 비서보다는 조금 높은 보좌관 정도, 자기 보좌관 정도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아래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종범은 내 아래 것이다. 그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호성하고 녹음할 때? 누구예요? 공주. 아니 정호성하고 얘기할 때 최순실이? 대통령을 최순실이 뭐라고 호칭했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VIP. 뭐 아무나 뭐 쟤 아니에요? 지금 뭐 아는 안종범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 그리고 정책수석 했잖아요. 보통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개 뭐야? 참 국가 권력서이 이러니까요, 최순실이. 아니 저기 최순실 씨 기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엄마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그래도 그래 얘기했다 그러니까 공주가 저기 막 높아졌으면은 왕이지 여왕. 정호성이한테 여왕이라고 했겠지 뭐. 정호성이랑 통하면서 뭐 공주라 그랬겠어요. VIP라 그랬을 것 같고. 그 최순실 씨의 그 잠깐만. 안종범 수석을 갖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최순실은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한 충실하게 일해주는 기술자.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뭐 경제 뭐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통 크게 좀 먹겠다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주는 기술자. 그러니까 아주 뭐 기술자 정도니까 뭐 직급이 수석이도 뭐도 상관없고 그냥 아는 뭐라 그래? 그리고 이거 길게 갈 거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재용 소장. 야,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 저는 한마디로 자기 사업에 필요한 돈을 갖다 거둬야 되는데 그 수금 사원 정도로 아주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말 좀 비참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더 그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나무인 오만방자 불손 그 자체입니다. 나 얘기했겠죠. 너 왜 안 시켜요? 저는 이건 것 같아. 간단하게. 택배회사 직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물건 만들었는데 그 자기네 회사 직원은 아닌데 택배회사 직원.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 아니 최순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다음 얘기를 하려니까 더 마음이 무겁네요. 이화여대는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입학하는 학생들을. 오늘 이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등 정유라에 대한 뭐 입학이나 학사에 대해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같이 모르세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분들 왜 이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때 권력 실세라는 거 알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정언이 이루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정진호가 어떻게 입학을 해? 최경희 증인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뭐 정윤회 딸 누가 입학을 했다는데 제가 그 당시는 정윤회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윤회가 최태민 사위라는 말도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좀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비겁한 지식인들이 비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유라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자격도 안 되는 정유라가 이대를 걸어 들어가서 그냥 학생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도 그냥 말 타고 메달 들고 들어가서 그냥 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나와서 증언하는 아무도 몰라요. 총장님, 교수님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아니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약간 편의만 조금 봐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보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까 이번에 보면 교육부에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오늘 최경희 전 총장 등 나와서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예요. 그런 특혜 아니고 그냥 조금 기여한 사람. 마침 또 김장자, 우병우, 장모하고도 한 2번 만났고, 보면 한 1억씩 통 크게 기부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보면 조금 보니까, 아까 어느 의원은. 학생이 학부모하고 총장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만나요. 아무나 만나요. 학생을 사랑한대잖아요, 총장께서.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합니까? 그거를 누가 믿어요? 1600명 학생들이 그 난리칠 때는 왜들 이러세요? 소통을 안 하다가 그 사람 왔다고 덜렁 만났다? 그걸 믿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희 전 총장 등 이 이대 교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특혜를 주는 바는 없다. 약간 나만큼 완팁으로 편의만 좀 봐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해?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최경희 총장이 텔레비를 봤을 것 같더라고 생각들어요. 텔레비를 뭘 봤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재벌들이나 네. 누구죠? 아. 최순실이가 요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군.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울먹하고, 오늘 근데 약간 오늘 저는 진짜예요. 오늘 이렇게 네, 청문회 예. 보면서 야, 대자비가 보이더라고. 저분이 최경희 씨가 네, 예. 최경희 전 총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얼마 전에 봤던 장면인데, 그죠?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뭐 이거 기계 설명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예. 저는 어제 의사들이 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필러 수술을 했는데 예. 의사들은 가서 수술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무슨 유령이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또 이화여대 교수들은 특혜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그것을 특혜를 주었다는 교수는 총장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수와 의사가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양심, 지성의 어떤 대표적이고 그렇죠. 그런 상징이 아닌가. 예. 이런 사람들의 그 허위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차원에서 좀 씁쓸한 생각을 갖고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나왔던 그 의사들 또 오늘 그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 우선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뿐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어떤 자기 양심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꼽만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파렴치하다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지금부터라도. 저보다요?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다 잘 살잖아요. 그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들이 지금 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번듯한 자리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교수 자리 얼마나 좋아요. 앵커님, 근데 예. 저 오늘 청문회장에 나온 분 중에는요, 예. 김혜사 교수인가 그런 분들은 학생들과 이화여대 입장에 서서 그거 했다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했어요. 근데 예. 저 바른 지성과 그 바른 그 정의감을 가진 지식인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나온 총장과 그 대학장 그리고 그 입학처장 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반지성적이고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약간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교육부 감사관들 두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이 저질러 놨으면 그 15일 만에 20명의 교수가 연루되고 여러 명의 교수를 고발하고 또 수사 의뢰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교육부가 아주 이번에는 뭐 작심하고 감사관들이 노고를 좀 해서 밝혀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화여대 입학 비리가 교수 20명이 연루됐으면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일탈, 몇몇 교수의 뭐 일탈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좀 확인이 돼서 그걸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제가 오늘 이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남궁콘 입학처장이 말합니다. 정윤의 딸이 지원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게 이 지식인들의 눈치 얼마나 빨라요. 근데 체육대학장이 넌지시 얘기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의원이구나. 정의원을 알아보고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전 체육대학장은 종목 추가돼서 뭐 그런 얘기했지 나는 정의라 얘기한 적 없어요. 알아들은 거지 뭐 알아서 알아들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요 오늘 그 텔레비전에 그 이 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 좀 뭐라나 가방끈이 꽤 길잖아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지식인의 간계를 부리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뭐라고 논쟁하는 줄 했어요. 이 한쪽에서는 구조 탓이다. 한쪽에서는 사람 탓이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한 숟갈씩 얹은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구조 탓이냐 사람 탓이냐 지금 무슨 그거 아무나 못해요. 학위 논문 쓰는 거야 지금? 아무나 못해요. 그죠? 이게 말장난하는 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또 다 한 숟갈씩 얹었잖아. 다 같이 그거 다 책임져야지, 그죠? 책임져야죠 한 숟갈씩 얹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도 숟가락을 뭐하러 놔요? 그냥 안 잡혀가면 들고 있지. 아니 일단 나중에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없잖아요. 저요? 저 급여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저요? 네. 귀환하다고. 아니 저는 지금 없고 저 사람들 보니까 연금도 안 그 나오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아까 무슨 뭐 의로운 지식인 얘기하길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말 갖고 장난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얼마나 분노가 저 사람들이 좀 웃기네 무슨 그랬죠. 똑같은 얘기 계속. 그래서
지금 부정 특혜 입학이 있었다고 하는 특히 큰 병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관련자들도 다 나왔는데 아무도 지금 병의 원인이 뭔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다 하는 거의 이 모르쇠 고리인데 이 진짜 대학에서 배우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완전히 모르쇠 고리인데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좀 이 모든 사학이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사학에서 이게 나중에라도 그럼 챙겨주기가 가능한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 그래서 서로 그냥 그 소위 삼각 발 그 게임 하듯이 서로 발목에 다 그 끈을 묶고 스크럼 짜고 걸어가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서로 여기서 딱 침묵의 연대를 해야 나중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누가 이 침묵의 연대에서 깨고 틈새가 생겨야 이게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럼요. 그럼 누가 지시했는지 분명히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검에서 반드시 이걸 철저 수사해서 잘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연대도 있는 거죠. 교수협의회 통해서 정말 의롭게 이 문제를 제기한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7시 20분을 넘어섰는데요. 최순실은 나름 머리를 써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전화 지시하고 깜짝 귀국을 했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나름 그렸다고 생각하고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된 걸까요? 최순실의 전화 지시와 급작스런 귀국. 이거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맞춰보니까 좀 슬슬 맞는 것 같아요. 퍼즐이. 최순실의 대응 시나리오. 10월 말일경에 이제 독일의 체류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한국 지인 A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마 작업을 지시했다. 이걸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녹취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10월 27일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날 아침 세계일보에 최순실 인터뷰가 실립니다. 이날 이 전화 통화로 지시한 것처럼 그 이상한 5억을 요구하고 말이야. 이상한 그 사무총장이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영태는 귀국되자마자 소환됩니다. 하나하나 들어와요. 10월 28일에 이성한이 자진 출두합니다. 조인근 전 연설 비서관은 자진 인터뷰를 통해서 연설에 손댄 사람 없어요. 선긋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10월 30일 최순실이 들어오고 고영태는 2차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31시간 엘리베이터의 사진인데 마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31시간. 최후의 수사 대응 조치를 끝내고 이때 그 이경재 변호사의 적극 조력을 받죠. 이경재 변호사는 청평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보도진을 따돌리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준비됐다 하고 10월 31일에 최순실은 출두하고 11월 8일에 드디어 마지막 황태자 차은택이 들어와서 바로 잡혀갑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알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스스로 뽑히셨는데 지금 신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잠깐만. 국민이 누구는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켜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카메라!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으며 그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네, 이재용 소장부터.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에 그 의도대로 안 됐지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 조짐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네, 나름 그랬어요. 예,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 발표를 합니다. 네. 25일 날 1차 담화 사과합니다. 27일 날 그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전격 귀국을 합니다. 하루의 시간 31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서류 남은 거 다 폐기 처분 충분한 시간 없고요. 그전에 독일에서도 위증교사를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치울 거 다 치웠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법망을 피해갈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던 습관대로 권력기관 총동원 하면 충분히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차명인 전 의원님.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정호성 씨 녹음 테이프나 안종범 씨 수첩이 발견이 안 됐다면 과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저렇게 드러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태블릿 PC 그거 그냥 좋은 의도에서 정보 주고받은 걸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김한수 원장관인가 뭐 그 사람 거라 그러고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그냥 있겠죠, 뭐 지금. 그럼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올 때 케임브리지 재단 아깝지만 그거 잘라버리고 국가에서 그냥 국가의 걸로 경경련이 도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자기의 국정농단에서 빠져나올 줄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실제 전화 통해서도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권영식 교수님. 10월 27일 날 고영태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가 들어오죠.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뭐 여러 녹취록에서 알려진 대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영태가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현수 씨가 들어와서 10월 30일 날 3일 후에 들어와서 31시간 30분의 시간을 검찰이 모른 척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여기 내에서 아마 귀국 후에 마무리 대책회의를 가졌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화대 본부장님.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영태와 이성한 전 총장한테 책임을 쪄넘기고 태블릿 PC를 완전 부인하면 법률 미꾸라지라고 요즘 유행하죠. 법률 미꾸라지처럼 사법 처리를 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귀국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보니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 깜짝 제안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 44개 연설문 등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혼비백산한 탓인지 사실 열 몇 시간 동안 침묵이 흐른 끝에 25일 날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자, 저는 그때는 무슨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로 쫙 정교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각자 도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각자 도생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적당히 끊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아주 배신자 그룹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네. 이제 김주하 앵커가 MBN 뉴스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그 일종에 보면 대법원 아이오라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아이오들, 그저 보면 저 정보관들이라고 나가 있거든요. 이 대법원의 동향을 갖다가 파악해서 올렸던 거고 이 자료들이 아마 처음에 보면은 그 박관천 경정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죠. 그 당시 조응천 비서관 이들이 만든 문건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박관천 경정에 나오면서 그해 4월에 2014년 4월에 나오면서 돌아가신 최경위, 한일경위 등에서 그게 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보면은 나중에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일보에서 11월 28일 날 한 건만 발표되고 7, 8건이 지금 묵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조응천 의원, 박관천 경정 오늘 안 나오지 않았어요? 반드시 보면은 나와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겠고 아마 본인들이 공무 중에 그 근무 중에 지득한 사실 얘기할 수 없다면 특별 검사가 조응천 의원이나 박관천
수사해야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영신 교수님. 저는 예측 불허라고 보는데요. 예. 이것이 사찰이냐 동양보고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어떻게 됐든 과거에 MB 정권 때도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고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지금 뭐 이 한 장으로 나와 있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이 폭로 내용이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은 이거 전부 아닙니다. 정말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향을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해서 보고한 대비 내용이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후폭풍은 거의 핵 폭탄급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저 보면서요. 패널들께 드린 조한규 증인 제출 자료는 일부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타이핑한 내용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이건 뭐 앞서 얘기한 언론 대로 보도를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앞서 두 분이 얘기한 대로 헌정 질서 유린이고 또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라든가 또 총리실의 이 공직 지원 또 이런 비서관실 말하자면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상대로 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과 또 지방에 있는 지법원장급 말하자면 부장판사급 이상에 대해서 전변적인 이런 사찰 행위가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드러났다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사찰 보고를 어느 쪽에서 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정원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총리실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했는지. 경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말하자면 사정 민정수석실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어느 쪽에서 생산했냐에 따라서 또 매우 파장이 다를 거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 말한 이런 정보 보고를 냈다고 한다면은 국정원이 내정에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자기들이 그 보안 사항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안 점검 사항이 아닌 내용까지를 국정원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을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를 다른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또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조특위에서는 이 검찰도 즉시 수사에 좀 착수를 해서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다시는 이게 발 못 붙이도록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국헌문란 사태 헌정 파괴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이건 나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봐야지 이걸 뭐 단순한 사찰이냐 동양보고냐 이런 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얘기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 사찰한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파장이 그럼 어디까지 갈지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십니까? 추정하십니까? 이제 대외비라고 돼 있고요. 네.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예.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이 파장만 간단히 이건 좀 짚어주죠. 30초 이내 정도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뭐 하죠. 뭐 파장이 아주 보통 뭐 확정된 의혹은 아니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국정조사장에서 선서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네네. 보면은 아까 박범계 의원이 묻지 않습니까? 100여 건이 넘는 그 청와대 문건이 1년 내내 유출되었다. 거기에서 보면 조한규 사장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이것이 바로 조홍청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행정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그 통으로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조한규 사장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될 건데 아마 보니까 출처는 밝힐 것도 없이 세계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홍천 위원하고 박관천 경정부터 우선 불러다가 조사해야 될 겁니다. 이건 뭐 다 말씀 아니 뭐 하시겠어요? 이것은 뭐 조한규 전 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상생활을 낱낱이 이렇게 감시했다면 그건 사찰이죠. 지금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한규 사장이 제출한 그 내용의 전모와 함께 앞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 애단하기는 어렵다. 예측 불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차명희 전은 이제 이 문건이 만약에 사찰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그야말로 빅브라더, 그게 이제 닮은꼴인 빅시스터, 국민의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주체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만약에 진짜 사찰이라면 최순실 없어도 대통령 탄핵돼야 되죠. 그런데 제 요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잘 얘기해야 돼. 이거 왜냐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문건 요약본만 보니까 이건 사찰 아닌데 제가 보면 그냥 동양보건데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분위기 타면 안 되고 대법원장과 일과 중 등산 사실이 외부에 유출에 대해서 대법원이 곤혹스러워한다. 언론 기사가 나올까봐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이 대법관 진출을 한 과잉 의혹 때문에 비난 여론이 고조돼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동양보예요. 이거 근데 오늘 아까 청문회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전체 자료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그저 언론용으로 국회에서 다시 만든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내용의 전부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만났다 아니면 피고하고 만났다 내지는 피고로부터 무슨 뭐 저 대법원장 집에 무슨 뭐 진미 하나 들어왔다 뭐 이런 거로 그걸 지금 모를까? 다 이거 저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죠. 확인 안 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후에 내놔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이해우 의원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이거 국기를 흔든 사안이라고 막 흥분하던데 저도 그거 보고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984년이 다시 재현되나 보다. 21세기 빅브라더 시대가 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 한 장씩 나눠준 거 보니까 이건 동양보건데 우리가 많이 보는 찌라시에 불과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 흥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경. 저는 다릅니다. 저는 명백히 이건 흥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 분노를 아주 그냥 이건 정말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동양보고 이게 동양보고라고 가장 낮추어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청와대가 이런 보고서를 왜 받습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작성했네? 지금 그 박범계 의원이 아까 얘기한 오후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 보면 이 그 보고서 양식 자체가 국정원 양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누군가 어딘가 기관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왜 기관에서 대법원장의 사생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물론 뭐 청와대가 직접 다니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전례로 보면 국정원이 주로 했던 부분이 많긴 한데 어디서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정말 그 정치사 박물관에 고이 들어앉아 있어야 될 사찰이나 동향보고 이런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한 페이지짜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추후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도저히 듣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청문회에 나온 비겁한 엘리트, 뭐 지식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비굴해지는 것은 아닌가. 먼저 졸지에 목이 날아갔다고 하는 한 언론사 사장의 폭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 만약에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했을까? 그리고 이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면서 정말 메머드급 폭로다. 사실이라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오늘 청문회에서 한 말들입니다. 정윤의 문건은 90% 이상 진실성이 있다. 박 대통령 문건 파동 이후 정윤회, 최순실에게 이혼을 권유했다. 대통령이 이 두 사람더러 이혼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정윤회가 7억을 받고 인사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현직 부총리급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발언은 100% 거짓이다.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그리고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도 확보하고 있다. 평소 모든 부장 판사급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 사법부 컨트롤하려고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혜훈 의원, 사찰이라니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대법원,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정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아니 뭐 나 작가도 불법 사찰한다고? 나란 일이나 제대로 좀 하시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갔었던 거야 하는 의문이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은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조한규 전 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보도되지 못한 게 그 추가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실게요. 그건 이제 세계일보에서 앞으로 보도를 하겠죠. 나머지 하나는 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파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은 크다. 사회적 파장 크죠. 사회적 파장이 큰 게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무슨 비리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비리가 아니라고요? 네. 에이, 정치인이 비리 연루된 아닌 것 중에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정치적 파장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큰 파장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그냥 국민들이 뭐 요즘 무슨 비아그라 이런 건 이제 사회적 파장이잖아요. 사회적 파장이고. 정치적 파장은 정치의 틀이 바뀐다거나 뭐 어쨌든 그렇죠. 이거는 뭐 큰 헌정 질서가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사안이니까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만약에 했다면 무슨 이유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광덕 법무장부터. 네. 지금 그때 문건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지금 현재 당시 이제 경찰 또는 정보기관에서 아마 예. 이 정보를 취합해서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 안에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의 곤혹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게 사찰이든 동향 보호든 간에 일단 청와대 이런 문건이 보고되고 행정부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상권 분립을 뿌리부터 진짜 흔드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벌써 대법원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는 반헌법적 사태다 중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역대 정부가 해온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사실은 청와대나 행정부가 행정부 공무원에 관해서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관해서는 감찰할 수 있어요. 그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인사 검증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 외에 하는 거는 사실은 사찰이고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흔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MB 정부 때 보면 민간인 사찰이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취재 경우로 볼 때 사실 역대 정부가 사실은 경찰과 정부기관을 통해서 그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는 그런 걸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뭐 부분적으로 뭐 해왔다는 건 우리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군사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황태현 평론가. 새로운 막이 열린다. 새로운 막이 열린다. 여태까지는 이제 최순실 막이었고 정유라 막이었고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막이 열리는데 탄핵이 지금 뭐 가결이 됐잖아요. 탄핵 소추 그 이제 이후에 그건 또 새로운 막이 아니 이제 열린다고. 탄핵 소추 이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심리할 거고 넘어간 거니까. 저는 보면은 조한규 증인이 이제 제출한 자료 한 페이지짜리죠. 그걸 읽어보면서 저는 처음에 아까 조한규 사장이 대법원장을 갖다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옛날 안기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하던 정말 해서는 안 될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그 대통령 비서실직제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사법부나 입법부 또 민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핵심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미행했다던가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당시 대법원이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에 매주 금요일 날 즉 일과를 끝내지 않고 등산한다.